옛날 조선 중기 가창면에 부모를 일찍 여인 머슴이 살고 있었다. 그는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남의 집에서 고된 꼴머슴살이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거 평생 남의 집 머슴으로 늙어 죽을 팔자인가? 나도 사람인데 한양 가서 한번 살아봐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다. 자고로 사람은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제 20살이 된 머슴의 마음속에는 답답함과 함께 간절한 소망이 자리 잡게 되었고 결심이 확고해진 순간 섬기던 주인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주인 어르신, 소인이 모아둔 세경을 모두 주십시오. 한양에 가서 새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가 한양 생활이 어떤지 알고 무작정 떠난단 말이냐? 연고도 없는 내가 정말로 그래야겠느냐? 네, 한양 땅에는 일거리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양에 가서 다른 일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지. 모쪼록 몸성이 잘 지내거라. 머슴은 주인의 따뜻한 배웅을 뒤로하고 희망에 부풀어 한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한양 장터에 도착한 머슴은 눈을 크게 뜨고 좌판을 기웃거렸다. 온갖 진귀한 물건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통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와, 한양은 정말 다르구나. 이리 북적이는 곳에서라면 보찜 장수든 무엇이든 밥벌이는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한양은 낯선 이방인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머슴은 시장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보찜을 풀었다. 자신이 가져온 물건을 늘어놓으려 하자 옆 좌판의 상인이 그를 노려보며 다가왔다. 이봐, 시골놈. 여긴 자리세도 안 내고 장사하는 데가 아니야. 자리세라니요. 그런 것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런 무식한 촌놈을 봤나?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못해. 당장 보찜 싸서 꺼져. 머슴은 상인들의 거친 말과 위협적인 눈빛에 겁을 먹고 결국 보찜을 다시 싸서 자리를 피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가져온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머슴은 보찜을 풀었다 싸기를 반복하며 한참을 길거리에 앉아 있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연이어났다. 에휴, 이제 남은 건 쥐꼬리만한 엽전 몇 푼과 이 비루한 몸뿐이로구나. 결국 머슴은 모든 희망을 잃고 다시 주인 집으로 돌아가는 것 밖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돈 한 푼 없이 주인 집으로 내려가는 길은 며칠째 굶주린 그에게는 가시밭길이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걷는 그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머리칼에 서린 이슬은 식은땀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아,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눈앞이 핑 도는 게 어지러워서 걷기도 힘들구나. 텅 빈 뱃속에서는 천둥이라도 치는 듯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저 멀리 불빛이 보이는 기와집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마지막 기력을 쥐어짜 걸었고 결국 양반댁 대문 앞에 서게 되었다. 머슴은 기와집 대문을 두드리며 애원하듯 말했다. 주인 계십니까? 머슴의 소리에 불과 한 50대 정도로 보이는 노인이 담뱃대를 물고 나와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니시여? 아, 예, 제가 살기는 저기 아랫지방 사는 놈인데 남의 집을 살아봐야 희망이 없고 이래서 사람이 낫다가 한양이나 한번 살아보겠다 싶어서 이런 마음으로 갔더니만 그 돈은 다 쓰고 노자도 여비도 없이 이래 지내다 보니 며칠을 굶으면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한 끼만 베풀어 주시면 제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들어오시오. 머슴은 노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다. 어둑한 기와집 안, 노인의 걸음을 따라가 보니 자기에게 차려놓은 것인양 밥상이 떡하니 차려져 있었다. 이걸 드시게나? 그 집주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머슴은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차려진 밥상이 요기가 간신히 될 정도라 허기를 간신히 달랬다. 그런데 노인이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평상에 누워 있었는데 깊이 잠들었는지 누가 엎어가도 모를 정도로 미동이 없었다. 고단했던 머슴도 잠든 노인을 따라 슬며시 누웠고 배가 어느 정도 찬 후라 그런지 오늘 저녁은 얻어먹었지만 내일은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주인집에 돌아간다 한들 주인 양반이 다시 자신을 걷어줄지도 의문이었다. 아, 큰 소리치고 한양에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주인 집에 돌아가서 다시 걷어달라 하면 내 꼴이 말이 아닐 텐데. 그래도 어쩌겠느냐. 그곳 아니면 갈 곳도 없는 내가 달리 택할 방도가 없으니 이거 원. 하고 생각했다. 머슴은 고단했던 며칠간의 한양살이에 지쳐 노인을 따라 스르륵 잠들었다.
그러나 잠은 깊이 들지 못했고 그 대신 며칠을 굶주렸던 허기는 이내 사악한 욕심으로 변해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이 집에서 뭐라도 하나 훔쳐가면 돌아가는 노잣돈은 되겠지? 머슴은 노인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살금살금 몸을 일으켜 마루에 나왔다. 노인은 코를 그렁그렁 골며 잠들어 있었고 머슴은 집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훔칠 만한 물건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집안 귀퉁이 쪽에 문이 반쯤 열린 방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저 방에도 사람이 있었던가? 누구지? 머슴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작은 방 안에 젊은 부인이 잠들어 있는 게 아닌가. 계절이 온유월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였고 부인이 턱 누워 자는 모습을 보게 된 머슴은 더욱 무덥게 느껴졌다. 어이구 세상에, 웬 부인이 초저녁부터 저리 잠이 들어있나. 순간 머슴은 나쁜 생각이 들었다. 에이, 빌어먹을.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지. 한번 부인을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이 들자 앞뒤 가리지 않고 들끓는 욕정의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머슴은 천천히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머슴이 방문을 열고 방에 들어서자 부인이 확실히 혼자 잠들어 있었다. 그 부인이 홀로 잠들어 있는 이유는 최근 남편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남편이 죽은 지 불과 보름밖에 되지 않았고 시아버지인 그 노인은 아들의 죽음에 애통해하며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터였다. 그러다 비로소 깊은 잠에 빠진 것이었다. 이런 사정을 알지도 못한 채 머슴은 순간의 욕정에 눈이 멀어 부인의 저고리를 살살 벗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노인이 잠에서 깨어났다. 아까 그 총각이 보이지 않는 것을 눈치챈 노인은 그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아니, 아까 그 총각이 어딜 간 게지? 뒷간에라도 간 것인가? 노인은 담뱃대를 입에 물고 총각을 찾아 나섰다. 노인은 대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는 총각이 말없이 떠난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부인의 옷을 벗기던 머슴은 화들짝 놀라 그대로 얼어버렸다. 이 집 영감님이 잠에서 깬 모양이구만. 이걸 어쩌나. 노인의 헛기침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오자 머슴은 순식간에 마루 아래 빈 공간으로 몸을 숨겼다. 그때 간발의 차로 며느리의 방 앞에 도착한 노인은 방문이 환하게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이상하다. 저 방문이 왜 이렇게 열려 있지? 노인이 보아하니 방 안에 며느리가 잠이 들어 있는데 옷 이불도 덮지 않은 데다 옷고름도 저고리도 풀어진 채 가슴이 훤히 보이는 터라 양반집 체면이 있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누가 보면 어쩌려고 방문도 훤히 열어놓고 이러고 자고 있단 말인가? 노인은 생각 끝에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담뱃대를 이용해 이불을 덮어주려 했다. 담뱃대를 손에 쥐고 옷 이불을 걸쳐야 하는데 얼굴을 안 보고 한다고 했던 게 그만 부인의 배에다 담뱃대가 데이고 말았던 것이다. 아, 뜨거. 부인은 뜨거움에 놀라 비명을 질렀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와 시아버지에게 따져묻기 시작했다. 어머, 아버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세상에, 자식 잡아먹더니만 이런 몹쓸 짓 하려고 그러신 겁니까? 예? 노인은 달려들어 따지는 며느리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억울하단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어이구, 이게 웬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란 말인가? 하늘도 나를 생각하지 않고 땅도 내 억울함을 몰라주는구나. 나는 지금 당장 죽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양반가의 가풍을 지키며 명예롭게 죽어야 할 텐데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어야 하는 것인가? 하며 탄식이 절로 나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부인은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이었는지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이고, 서방님. 이 꼴 좀 보셔야지요. 이렇게 날 두고 먼저 가면 어떡합니까? 날 이렇게 과부 만들어 놓고 난 이제 앞으로 어찌 살란 말입니까? 며느리는 먼저 간 신랑을 두고 하소연을 하더니 이내 곧 시아버지를 마구 원망하며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물리청 밑에 엎드려서 가만히 듣고 있던 머슴은 심장이 미칠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과 이런 자신에게 식사를 대접해준 노인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자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어휴, 이 일을 참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내가 괜한 짓을 해가지고 저 노인 양반이 억울하게 당하게 생겼어.
듣자 하니 이 집 아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모양인데 저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을꼬. 참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굶주림에 눈이 멀어 무언가를 훔치려던 마음, 신랑을 잃고 아마도 며칠 만에 겨우 잠들었을 부인에게 품었던 추악한 욕정, 그 모든 것들을 머슴은 후회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죄 없는 노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양심이 가차없이 찔러댔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모자라 내게 인정을 베풀어준 어르신을 공경에 빠뜨리다니. 머슴의 후회와 반성이 깊어갈수록 부인의 한 맺힌 악다구니도 더더욱 커져갔고 노인의 애끓는 탄식 또한 깊어졌다. 머슴은 더 이상 물리청 밑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의 양심이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머슴은 용기를 내어 물리청 밑에서 엉금엉금 기어나왔다. 어르신? 부인, 잠시만 제 말 좀 들어보셔요. 머슴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노인과 부인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머슴은 온몸에 흙을 잔뜩 묻힌 채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르신, 부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실은 제가 머슴은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다. 한양에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는 길이었으며 배고픔에 밥 한 끼를 얻어먹고 은혜를 갚기는커녕 도둑질을 하려 했다는 것, 그리고 잠든 부인을 보고 몹쓸 마음을 품었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술술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댁 어르신은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제가 실은 내일 먹을 것을 준비하려다가 집안을 이리저리 살펴보게 됐고, 그러다가 부인이 달빛 아래 잠이 들어 있는데 참 꽃처럼 곱고 이뻐서 젊은 혈기의 부인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옷을 벗겼습니다. 그러다 헛기침 소리에 놀라 몸을 물리청 밑으로 숨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르신이 담뱃대로 부인에게 홑 이불을 덮어주려다가 그만 부인의 배에 담뱃대가 닿은 것이고요. 제가 죽일 놈이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니, 그러실 것 없이 저를 관아에 넘기십시오. 제가 지은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 머슴의 자백을 다 듣게 된 부인은 점점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고 자신이 오해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노인은 멍하니 머슴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억눌렸던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그는 머슴을 일으켜 세웠다. 총각, 왜 그런 몹쓸 짓을 했는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노인은 그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순간의 실수로 죄를 지은 총각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다. 어쨌거나 이제 내 억울함이 풀렸으니 다행이네마는. 자네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하면 좋을꼬? 그때 고개를 푹 숙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부인도 노인에게 사죄하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을 의심하고 몹쓸 말들을 앞뒤에 안 가리고 해버렸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버님. 부인은 노인에게 잘못을 빌고 또 빌었다. 머슴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잠자코 있던 노인은 조용히 머슴을 바라보며 말했다. 허나 자네는 양심이 있는 젊은이일세.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었으니 내 자네를 용서하겠네. 헌데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우리 집안의 망신이 될 것이 뻔하니 이 일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셋만 아는 것으로 하는 걸세. 알겠는가? 예, 그럼요, 어르신. 제 입을 꽉 잠그고 절대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자네만 숨은 채 나타나지 않았다면 말이지, 이 음해를 그대로 입고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 죽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니 자네가 내 자식보다 낫군. 총각, 그러지 말고 내 아들 하시게. 갑작스러운 이야기의 머슴과 며느리가 모두 노인을 쳐다보았다. 말없이 눈만 깜빡이고 있는 며느리에게 노인은 이렇게 말을 이었다. 야, 이 총각이 너의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니 너는 이 모든 재산을 받고 우리 집안의 가족으로 계속 살면 어떻겠느냐? 나도 꽃 같은 너를 다른 놈에게 보내고 싶지 않구나. 그러니 너는 우리 아들의 부인이 되어주고 너는 우리 며느리가 되어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서 살 거라. 이 많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느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너는 이제 내 죽는 날까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줄 곳이 없으니 이 총각을 우리의 아들로 삼자꾸나.
노인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며느리는 순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노인을 한번 총각을 한번 번갈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내 곧 그것이 진심인 것을 깨달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사실 며느리보다 더욱 놀란 것은 머슴이었다. 아니, 지금 이 어르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나는 지금 듣고 있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란 말인가? 나를 아들 삼겠다 이 말씀인 게야? 그 더러운 짓을 한 나를 이토록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고 거두어 주시다니. 머슴은 노인의 은혜에 몸둘 바를 몰랐다. 그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저 같은 것을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집 아들이 되든 안 되든 어르신과 부인에게 입은 은혜는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정말로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허허, 이복의 머슴이 아니라 아들 삼겠단 말일세. 이렇게 곱고 예쁜 내 며느리를 늘 곁에서 지켜주고 보살펴 주시게. 도무지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노인의 말에 며느리는 슬쩍 총각의 눈치를 살피듯이 곁눈질을 했고 머슴도 부인의 눈치를 살피느라 눈이 서로 마주쳤다. 그렇게 머슴은 굶주림에 눈이 멀어 은혜를 저버릴 뻔하였으나 끝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참회하여 그 은혜를 갚게 되었고 노인의 말대로 두 사람은 제법 잘 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본디 팔자에 묶여있던 머슴이었으나 한양길의 고생과 한 끼의 은혜로 머슴이 양반댁 사위가 되는 복을 얻게 된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이란 것이 단순히 정해진 길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과 양심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때는 배고픔과 욕정에 눈이 멀어 죄를 지을 뻔했던 한 사내의 뉘우침과 양심 있는 행동이 그와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처럼 말이다.